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동환입니다. 올해 서울 서밋에 네트워크에 관련된 세션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세션이 있었고요. 오늘 오후에 있는 게 제가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한 멀티 VPC 아키텍처 패턴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실제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AWS의 네트워크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큰 변화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아마 이미 AWS를 많이 사용해 오셨다면 아시겠지만 VPC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가장 주된 컴포넌트가 EC2라고 하는 컴퓨팅 인스턴스가 있고요. 이를 감싸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 VPC가 있습니다. 이 VPC는 리저널 리소스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리전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가상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상의 데이터 센터는 완전하게 논리적으로 AWS 고객 간 격리되어 있는 여러분들만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VPC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하시는 것이 이 VPC의 네트워크 범위, 사이드 레인저를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대 5개까지, 기본 하나, 그리고 추가 4개의 추가 사이드 레인저를 하나의 VPC에 어사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IPv6 어드레스도 어사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VPC는 리저널 리소스이기 때문에 가용 영역 전체에 걸쳐서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그래서 가용 영역 1번, 서울 리전의 경우에는 가용 영역 1번, 그리고 가용 영역 2번이 있게 되겠고요. 노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가용 영역이 6개가 있기 때문에 6개의 리전에 걸쳐서 6개의 가용 영역에 걸쳐서 VPC가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특정한 인스턴스를 위치하게 될 서브넷을 만들게 되는데 이 서브넷은 가용 영역에 정속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가용 영역마다 우리가 이중화를 위해서 특정한 가용 영역은 아무리 다중화된 데이터 센터의 집합이라고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를 또 다른 가용 영역에 똑같은 역할로 분산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분산 배치의 메커니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퍼블릭 페이싱을 해야 되는 인스턴스들은 퍼블릭 서브넷에 놓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필요한 인스턴스들은 프라이빗 서브넷에 배치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시던 프라이빗 네트워크와 퍼블릭 네트워크와 DMZ 네트워크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의 가용 영역 안에 퍼블릭 서브넷이 있고 우리가 인터넷 페이싱을 해야 되는 서비스가 있어서 여기에 인스턴스를 하나 프로비저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용도의 인스턴스를 부하 분산이나 페일오버의 목적으로 다른 가용 영역에 똑같이 프로비저닝을 하고 인터널 서비스용을 각각 프로비저닝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AWS의 VPC는 내부적인 VPC 내부의 라우팅을 위해서 라우트 테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트 테이블은 최소 VPC당 하나 또는 서브넷당 하나까지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즉, 퍼블릭 서브넷은 또 다른 라우팅을 해야 되고 프라이빗 서브넷은 다른 라우팅을 해야 되는 경우에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의 라우팅을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하게 되고요.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일반적으로 아시는 일반적인 라우팅 테이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VPC의 기본 로컬 라우팅 테이블은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로컬 라우트 테이블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프라이빗 서브넷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역시 로컬 라우팅 테이블을 같이 공유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프라이빗 서브넷과 퍼블릭 서브넷은 아무런 제한 없이 상호 통신이 가능한 구성이고요. 자, 우리가 퍼블릭 서브넷에 있는 특정한 인스턴스가 대외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넷과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리고 AWS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퍼블릭 서비스를 액세스해야 되는 경우를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의 VPC는 완전하게 격리된 여러분의 사설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터넷과는 연결이 불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놓는 순간 여러분의 설정에 의해서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컨선 중에 하나가 저쪽으로 인터넷이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 잠재적인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해답은 이후에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퍼블릭 서브넷에 역시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한 라우트 테이블을 정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디폴트 라우트라고 하는 0.0.0.0에 대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도록 라우팅 테이블을 조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퍼블릭 인스턴스는 외부에서 이 퍼블릭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저 프라이빗 IP, VPC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RFC 1918에 있는 프라이빗 IP 레인지를 가지는데 저걸로 접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퍼블릭 IP를 어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AWS의 엘라스틱 IP는 여러분들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빗 IP와 AWS의 퍼블릭 IP 간의 1대1 스태틱 나트입니다. 그래서 1대1 매핑 관계를 가져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내부 인스턴스와 이렇게 매핑되는 과정을 거쳐서 외부에서 서비스를 들어올 수 있는 또는 외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AWS가 가지고 있는 여러 서비스 중에 리저널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VPC 안은 아니지만 AWS 리전 내에 있지만 여러분들 VPC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서비스들은 대표적으로 뭐 S3, 다이나모DB 그리고 엘라스티서치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 VPC 외부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완전한 외부 인터넷으로 나가는 것 역시 필요해집니다. 자, 프라이빗 서브넷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퍼블릭 IP 매핑을 안 해놨기 때문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NAT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스턴스 중에 하나를 NAT 인스턴스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 NAT 인스턴스는 당연히 외부로 나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엘라스틱 IP로 스태틱 NAT 매핑을 하게 되고, 내부에 있는 프라이빗 서브넷은 저 NAT 인스턴스를 경유해서 외부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쓰시는 인터넷 공유기와 동일한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데 이 NAT 자체가 일반적인 EC2 인스턴스에서 우리가 뭐 많이 사용하시는 리눅스의 IP 매스크레이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인스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셔야 되죠. 그런 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매니지드 NAT 서비스인 NAT 게이트웨이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프라이빗 서브넷에 있는 라우트 테이블이 NAT 인스턴스가 아닌 NAT 게이트웨이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해집니다. 특별히 VPC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VPC 엔드포인트는 AWS의 여러 개의 퍼블릭 서비스, 즉 여러분들 VPC 외부에 있는 서비스 중 딱 두 가지, S3와 다이나모DB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서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어쨌든 여러분들 VPC에 물리게 된다는 것은 이제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는 관문이 생긴다는 여러 가지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VPC 엔드포인트가 나왔고요. S3와 다이나모DB에 대해서 이 내부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NAT 게이트웨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VPC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S3와 다이나모DB를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즉 NAT 게이트웨이가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없어도 여러분들은 S3와 다이나모DB는 곧바로 액세스하실 수가 있다. 좀 더 폐쇄적인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죠. 그걸 위해서 역시 라우팅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오전에 있었던 세션은 주로 온프라미스와의 연계를 주로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온프라미스 여전히 많은 데이터 리소스가 여전히 온프라미스에 있기 때문에 그 온프라미스와 여러분의 또 다른 데이터 센터인 AWS의 VPC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것을 위해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있고, 이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여러분 온프라미스로 VPN 또는 전용 회선인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출시가 되었죠. 자, 그래서 역시 이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 입장에서는 온프라미스로 갈 수 있는 것들은 이 라우트 테이블을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온프라미스로 가는 라우트 테이블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VPC가 일반적으로 하나일 경우는 극히 드물 것 같습니다. 조직 구조나 서비스 단위로 이렇게 VPC를 많이 분리를 하시는데 이 VPC와의 또 상호 연결 어떻게 할 거야? 에 대한 문제이죠. 자, 그래서 VPC 피어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VPC이거나 또는 다른 사용자, 다른 어카운트에 소속되어 있는 VPC이거나 또는 다른 해외 리전에 있는 VPC라고 하더라도 이 해당 VPC와 VPC 피어링 또는 인터리전 VPC 피어링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커넥션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라우트 테이블에 반영이 돼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VPC 내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흐름, 플로우가 VPC 플로우 로그스로 모두 다 수집이 되게 되고 그것은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를 통해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치 로그스로 수집된 로그들을 엘라스틱서치나 다양한 분석 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프라이빗 링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프라이빗 링크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렇습니다. VPC 피어링이 VPC와 VPC 간을 프라이빗하게 연결하는 메커니즘은 좋으나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를 오픈하는 겁니다. 두 개의 데이터 센터를 전용 회선으로 연결하는 것 같은 네트워크 단위의 오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좀 더 시큐어한 방법이 없을까? 그 부분이 바로 프라이빗 링크로 제공이 되는 기능이고요. 특정한 VPC에서, 즉 서비스를 프로바이딩하는 VPC에서 특정한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을 앞단에 네트워크 노드 밸런스를 놓고 프라이빗 링크로 등록을 하게 되면 컨슈머 VPC에서 이 프라이빗 링크로 리퀘스트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VPC 피어링과 프라이빗 링크의 차이는 VPC 피어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트워크 단위의 연결이고요. 프라이빗 링크는 서비스 단위의 연결입니다. 즉, 이 백엔드 서비스가 특정한 API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가 열리는 게 아니고 그 특정한 서비스, 즉 443이나 80 포트만 열리기 때문에 좀 더 시큐어하다라는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빗 링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퍼블릭 서비스, 리저널 퍼블릭 서비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앞서서 S3와 다이나모DB는 VPC 엔드포인트로 해결이 되지만 나머지는 여전히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웨이를 타고 여러분들 VPC 밖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링크가 네이티브 AWS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발표되었을 때 몇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추가가 되었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저 AWS 서비스를 프라이빗 링크로 구현하시게 되면 인터넷 게이트웨이나 나트 게이트웨이 없이 저 AWS 서비스를 여러분들의 VPC 내에서 있는 인스턴스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가장 큰 차이점은 프라이빗 링크에는 라우트 테이블에 대한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라우트 테이블이 좀 더 덜 복잡해질 수가 있고요.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 VPC 내에 이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어댑터가 하나 프로비저닝이 되고 그게 해당 서비스와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라우트 테이블의 업데이트가 불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작년 리인벤트에 주로 발표됐던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능들이 있는데 그중에 슬라이드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드디어 AWS가 글로벌리 애니캐스트 IP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비스에 대해서 글로벌리 동일한 IP로 모든 엣지 로케이션에서 애니캐스트 유일한 하나의 IP로 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었고요. 주로 게이밍 고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목적은 라스트 마일은 어쩔 수 없지만 실제로 엔드 포인트까지 가는 여러 개의 미들 마일, 즉 여러 개의 ISP를 거쳐서 AWS까지 들어오는 그 미들 마일을 AWS 백본을 통해서 좀 더 쾌적하고 안정성 높게 제공해 주는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아직 한국에는 지원이 안 되지만 Bring Your Own IP,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서 쓰시는 IP를 그대로 AWS로 들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는 엘라스틱 IP 풀에 등록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온프라미스에 쓰던 그 IP를 그대로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 Bring Your Own IP가 지금 현재 미국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프라이빗 링크는 앞서 보셨던 일부 서비스 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대부분의 AWS의 퍼블릭 서비스는 프라이빗 링크가 제공이 돼서 여러분들 VPC에서 인터넷 게이트웨이 없이 곧바로 프라이빗하게 커뮤니케이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 페이지에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서비스들이 쭉 리스트업이 되고요. 이 중에 큰 차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의 유형에 보면 인터페이스 타입과 게이트웨이 타입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S3와 다이나모DB가 게이트웨이 타입, 라우트 테이블에 엔트리 추가가 필요한 타입이고요. 나머지 모든 서비스는 인터페이스 타입, 즉 여러분들 VPC 안에 그 해당 서비스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프로비저닝 돼서 라우트 테이블에 업데이트가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서비스, 프라이빗 링크 서비스는 계속 인터페이스 타입으로만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작년 리인벤트에 발표됐던 기능이고요. VPC 쉐어링입니다. 지금까지의 VPC는 특정한 어카운트 하나만 VPC를 사용하실 수 있었죠. 물론 이제 피어링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그 VPC 자체의 자원은 오로지 한 어카운트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AWS 자원을 다른 어카운트와 공유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능 보시면 우리가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서비스나 뭐 조직 구조 그리고 뭐 대부 테스트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개의 어카운트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어카운트마다 그 어카운트가 소유하는 VPC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각각의 모든 VPC가 독립적인 하나의 데이터 센터이고 이것들이 서로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인 피어링을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라우트 테이블의 엔트리 업데이트가 필요해지는 거죠. 자, 여기에 문제는 이 어카운트나 이러한 VPC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피어링이 많아지면 라우트 테이블 엔트리가 계속 많아질 거고요. 점점점 복잡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VPC의 수가 적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지만 스케일이 커지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5개의 VPC를 가진 특정한 고객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것들을 모두 통신하기 위해서, 즉 저희가 얘기한 풀메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어링을 맺고 됩니다. 그러면 5개의 VPC를 모두 풀메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수의 피어링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VPC의 라우트 테이블에 모두 공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 5개의 VPC면 몇 개의 피어링이 필요할까요? 공식을 만들어 보면, 그렇죠, 계산해 보면 10개입니다. 그래서 이 포뮬라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10개의 VPC면 45개의 피어링을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20개면 아마 190개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VPC의 라우트 테이블에는 엔트리의 리밋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0개까지의 엔트리를 등록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0개 이상의 피어링을 구성한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VPC가 피어링 맺을 수 있는 상대의 개수는 최대 125개, 그리고 100개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100개도 충분히 많아 보이지만 클라우드 스케일에서는 결코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러빌리티를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VPC 쉐어링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VPC 쉐어링의 개념은 VPC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구조이지만 이 어카운트, 대부 어카운트가 이 VPC에 대한 소유자가 되고요. 그리고 어카운트 테스트는 이 VPC에 대한 사용자로서 같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게 됩니다. 자, 그럼 VPC는 하나인데 그게 2개의 어카운트가 자기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들이 모두 VPC를 공유하고 거기에 각각의 어카운트마다의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2개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유자 그리고 사용자. 그래서 소유자가 VPC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큰 정책은 모두 다 결정합니다. 서브넷을 어떻게 나눌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붙일지 말지, 나트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라우트 테이블은 어떻게,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은 어떻게. 그리고 이것들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허용할 어카운트를 등록해 주게 됩니다. 단 여기서 허용할 어카운트는 AWS 오가니제이션 내에 포함된 어카운트의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소유자는 여기에 들어오는 사용자의 리소스를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 구조로 보면 인프라스트럭처 팀 또는 인프라스트럭처 운영팀에 적합한 역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VPC 사용자는 소유자가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통해서 나한테 특정한 VPC 내에 있는 특정한 서브넷을 공유를 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EC2, RDS 또는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와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소유자가 구성해 놓은 큰 구성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트워크만 꽂고 자원만 거기에 프로비저닝해서 쓰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 기존 조직 구조와 거의 유사해지죠. 그래서 조직 구조상 개발팀 또는 특정한 서비스 단위의 운영팀들이 VPC의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쉐어링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개발팀 어카운트별로 또는 서비스별로 VPC가 많아지면 굉장히 이 VPC의 IP 대역이 많아질 겁니다. 근데 나중에 향후에 이 VPC들과 서로 연결을 해야 되면 라우팅 테이블의 특성상 IP 어드레스가 중복이 되면 라우팅이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또는 줄이는 목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피어링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하나의 VPC 내에서의 통신이기 때문에 피어링 자체가 필요 없죠. 그래서 운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원의 중복성이 떨어지게 되죠. 앞서 보셨듯이 각각의 서비스마다 VPC를 했을 때는 각각의 VPC마다 인터넷 게이트웨이, 나트 게이트웨이를 뒀을 겁니다. 근데 VPC가 하나로 뭉쳐지면 오직 하나의 인터넷 게이트웨이와 나트 게이트웨이만으로 나머지 어카운트들이 다 그걸 같이 쉐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역할과 책임을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 인프라나 네트워크를 운영하던 팀은 VPC의 오너가 돼서 전체적인 틀을 만들게 되고 실제로 각각의 서비스 개발팀이나 서비스별 운영팀은 그 자기의 지정된 서브넷에 리소스를 프로비징해서 운영하는 형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는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피어링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동일 AG 간의 통신에 비용이 없습니다. 자, 피어링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VPC이고 이 VPC에서 통신하는 대상들이 동일한 AG, 가용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데이터 트랜스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VPC 쉐어링은 같은 VPC 내이기 때문에 같은 에이지 내의 통신은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VPC 쉐어링을 하기 위해서 이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가 있고요. 이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는 VPC 쉐어링뿐만 아니라 이후에 설명드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멀티 어카운트로 지원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DNS에서 사용하는 라우터 53의 리졸버 룰, 그리고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를 위해서 사용하는 라이센스 컴퓨테이션, 현재 이 네 가지 기능에 대해서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가 사용될 수가 있고요. 실제로 특정한 자원을 쉐어하기 위해서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자원의 타입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넷이 VPC입니다. VPC 내에 있는 서브넷을 다른 어카운트에 공유해 주는 거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졸버 룰과 라이센스 컴퓨테이션. 자, 그다음 지정하는 것이 어떤 어카운트에게 AWS 내에 어떤 어카운트에게 쉐어해 줄 거냐를 결정합니다. 단 이 어카운트는 우리 AWS 우리 조직의 오가니제이션에 같이 포함된 어카운트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쉐어링 예제를 보면 소유자가 이렇게 VPC를 하나의 VPC 내에 4개의 서브넷을 쉐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탭에 보시면 이전에 없던 쉐어링이라고 하는 탭이 하나 생겨 있고요. 내가 이 리소스들을 쉐어했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사용자 입장에서 VPC를 가보면 서브넷들이 내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서브넷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서브넷을 쉐어한 오너의 어카운트 아이디가 나오고 쉐어드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때부터는 내가 저 서브넷에 내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입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AWS의 네트워크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작년에 주된 목적은 이렇습니다. 자유로운 통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작년 서울 서밋에서 제가 트랜짓 VPC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AWS 자체가 네이티브한 라우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우팅 인스턴스들의 도움을 받아서 VPC나 온프라미스 간 이렇게 풀메시 형태로 자유롭게 라우팅을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 글로벌하게도 역시 트랜짓 VPC를 사용해서 글로벌 트랜짓을 구현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 리인벤트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많은 수 1000개 이상의 VPC와 고객의 온프라미스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것, 그리고 AWS의 하이퍼플레인 기반의 리저널 버추얼 라우터입니다. 자, 리저널이기 때문에 리전 단위로 동작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AWS의 하이퍼플레인은 역시 재작년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되었고요. AWS가 풀리 매니지드하고 풀리 디스트리뷰트된 레이어 3 기반의 라우팅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플레인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NAT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 그리고 엘라스틱 파일 시스템,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성능, 확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로 많은 워크로드가 옮겨가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서 VPC를 만들었을 때 이들 간의 자유로운 연결, 그리고 우리가 온프라미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온프라미스 데이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지점들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위해서 이전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관리 체계가 필요했었는데 이것들을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모두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엣지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라우팅 도메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라우팅을 만드시거나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라우터에서 VRF로 라우팅 도메인을 구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콘솔리데이션 하는 목적으로 모두 다 통신을 허용하게 한다든지, 또는 특정한 네트워크가 특정한 네트워크는 통신이 불가능하게 한다든지와 같은 형태의 디자인이 가능해집니다.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나오기 전에 구성은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피어링입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의 연결을 위해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모든 VPC마다 연결을 해줘야 됐고요. 물론 다이렉트 커넥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약간을 줄일 수는 있었습니다만, 자, 그리고 이에 대한 백업으로 VPN을 가져갈 수 있고, VPN 역시 모든 VPC마다 별개의 터널을 만들어 주셨어야 됩니다. 자, 이게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변경됩니다. 많은 수의 VPC가 있다고 하더라도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모두 다 연결이 됩니다. 다른 피어링도 불필요해집니다. 자, 그리고 온프라미스나 VPN 역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트래픽 컨트롤 하실 거고, 라우팅 도메인을 콘솔리데이션 하시든 아이솔레이션 하시든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크게 세 가지 컴포넌트,
컨셉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태치먼트이고요. 어태치먼트는 지금 현재로서는 VPC와 VPN 두 가지가 지원이 됩니다. 작년 리인벤트 어나운스 때 다이렉트 커넥트 연결이 Q1 2019년 Q1이라고 어나운스가 됐었는데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다이렉트 커넥트가 트랜짓 게이트웨이 지원이 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리전 내에 있는 모든 가용 영역을 사용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 리전이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특정한 가용 영역만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그 가용 영역 자체가 장애가 났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리전에 있는 모든 가용 영역 자체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어태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렉트 커넥트 조만간 매우 빠르게 지원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어소시에이션은 결국 나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트 테이블입니다. VPC의 라우트 테이블과 별개로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별도의 라우트 테이블을 운영합니다. 결국 VPC든 VPN이든 이것들이 어떤 라우트 테이블에 프로파게이션 돼서 라우팅 테이블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누구와 누가 통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라우팅 테이블에 반영되게끔 하는 과정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의 VPC 또는 VPN은 반드시 하나의 어태치먼트를 가져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래서 반드시 특정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연결된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내가 프로파게이션을 해서 특정한 라우팅 테이블에 내 라우트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프로파게이션은 네트워크에서 잘 아시다시피 라우팅 테이블의 전파입니다. 기본적으로 BGP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VPN을 통해서 연결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BGP를 연결하시게 되면, 설정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BGP 피어링에 의해서 BGP 테이블을 업데이트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그리고 VPC를 붙이는 경우에는 별도로 BGP를 사용하지 않고 AWS API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VPC를 붙이면 BGP가 아닌 AWS API에 의해서 이 VPC의 네트워크 사이더를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업데이트해주는 형태가 됩니다. 자, 간단한 예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TGW를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VPC 콘솔에 들어가셔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선택하셔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몇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아마존 사이드 ASN은 나중에 BGP 연결을 위해서 ASN 넘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빗 ASN을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VPN ECMP 서포트는 동일한 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VPN 터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때 ECMP를 ECMP를 사용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VPN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1.25기가의 밴드위스 리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개의 1.25기가의 밴드위스를 여러 개의 ECMP로 묶어서 더 높은 밴드위스를 내기 위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라우트 테이블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설정이 어태치되는 모든 VPC나 VPN은 이 디폴트 라우트 테이블에 프로파게이션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모두가 통신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하기 위해서 디폴트 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쉐어드 어태치먼트에 대한 억셉은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특정한 사용자에게 내가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공유했다고 줬을 때, 또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연결을 요청했을 때 특정한 억셉 과정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피어링 해보시면 피어링을 리퀘스트하는 쪽에서 피어링 대상으로 리퀘스트를 보내고 피어링을 받는 쪽에서 억셉을 해야만 피어링이 맺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인 거고요. 개념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여러 개의 VPC가 있고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리저널 리소스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각의 VPC는 3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던던시를 위해서 높은 고가용성을 위해서 모든 가용 영역을 활용할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특정한 VPC를 어태치하기 위해서 VPC를 생성한 이후에 어태치를 하고 VPC 타입을 선택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VPC들의 리스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VPC에 있는 가용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서브넷이 모두 리스트가 되게 되고 여기는 3개의 가용 영역을 모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렇게 되면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가용 영역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통신하는 ENI가 프로비저닝이 되고 이 ENI들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연결이 되는 구성을 가져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용 영역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사 하나의 가용 영역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가용 영역으로 모두 트래픽은 포워딩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디폴트 라우트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고요.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 제가 여기는 추가적으로 생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테이블을 보시면 Association, Propagation, Route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적으로 한번 하나씩 살펴보죠. Association은 VPC가 되었든 특정한 VPN이 되었든 향후에 다이렉트 커넥트가 되었든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어태치된 그 어태치먼트가 해당 지금 디폴트 라우팅 테이블에 자동으로 라우트로 반영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션을 해주시면 이 라우트 테이블에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반영은 다음에 보시는 이 프로파게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소시에이션에 있는 세 개의 리스트가 자동적으로 프로파게이션 리스트에 들어갔고 이 결과 디폴트 라우트 테이블에 이 VPC 3개, 앞에서 선택했던 3개의 VPC 대역이 모두 다 프로파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앞서 보셨던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어태치먼트를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앞선 결과에 의해서 반영된 이 라우트 테이블에 있는 이 대상과 모두 통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개의 VPC에서 들어오면 이쪽과도 통신이 되고 이쪽과도 통신이 되고 이쪽과도 모두 통신이 되게 되는 모두 통신이 가능한 구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피어링 없이. 자, 추가적인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라우트 테이블에 바로 이제 스태틱 라우팅과 블랙홀 라우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게이션이 되게 된 어소시에이션 된 결과로 어소시에이션과 프로파게이션의 결과로 라우트 테이블에 특정한 라우팅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매뉴얼리 특정한 라우팅 테이블 엔트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소시에이션 하지 않고 내가 스태틱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경우에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가 필요한 것은 내가 어소시에이션을 시켜 놓으면 어소시에이션 돼 있는 원본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 즉 새로운 네트워크 대역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소시에이션을 시켜놓지 않고 스태틱 라우팅으로만 추가를 하시면 새로운 네트워크가 우리의 허가 없이 라우트 테이블에 반영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블랙홀인데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모든 네트워크가 모아져서 서로 자유롭게 통신이 되게 되었을 때 내가 특정한 대역만 통신이 불가능하게 하고 싶다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VPC 수준에서는 물론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시큐리티 그룹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인프라 팀 입장에서 그걸 모두 다 오버라이드해서 통신이 불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 특정한 네트워크 대역을 블랙홀로 지정하시면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인입된 트래픽 중에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가 이 대역이면 곧바로 드랍을 시켜버립니다. 그런 목적으로 블랙홀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우팅 통합의 케이스 한번 말씀을 드리죠. 3개의 VPC가 있고 온프라미스가 VPN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라우팅 테이블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라우트 테이블 각각들이 모두 다 어태치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 어드레스는 VPN과 DX인 경우에는 BGP를 통해서 프로파게이션 될 것이고 각각의 VPC들은 API를 통해서 프로파게이션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VPC 3개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VPN이 모두 다 라우트 테이블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모두 다 기본적으로 통신이 가능한 조건이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건 트랜짓 게이트웨이 라우트 테이블과 VPC의 라우트 테이블은 별개입니다. 자, 앞서서 VPC의 라우트 테이블은 스태틱 엔트리 100개가 리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스케일은 수천 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VPC 라우트 테이블에 수천 개의 엔트리를 못 넣기 때문에 그것들을 서로 관계없이 만들기 위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VPC-C 입장에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가는 것에 대한 디파인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 VPC-C가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으로 나가는 트래픽 디폴트 게이트웨이 0.0.0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지정하지만 나머지 다른 VPC 또는 온프라미스를 대표하는 예를 들면 10.1, 2, 3, 10.21, 10.100에 대해서는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가라고 하는 디렉션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머리 라우터를 줬고요. 그래서 10.0.대의 8비트를 하면 여기가 모두 다 포함이 되죠. 이 엔트리 하나로 모든 트래픽은
인터넷 트래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10점대 트래픽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가게 되고 여기 있는 이 라우팅 테이블에 의해서 이쪽과도 또는 이쪽과도 모두 자유롭게 통신이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자, VPN 연결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VPN은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요. DX가 연결되기 전까지는 VPN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DX가 곧 몇 밤 자고 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VPN을 좀 살펴보면, 자, 어태치먼트 구성에서 VPN과 VPC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VPN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VPC VPN 메뉴에 보면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디피니션이 있습니다. CGW 디피니션이 있고요. CGW는 실제로 온프레미스에 있는 그 파이어월 또는 라우터 VPN 장비의 그냥 IP 디피니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GW를 선택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CGW를 매핑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들 간의 라우팅을 BGP를 쓸 건지 스태틱을 쓸 건지 결정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정만 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기존에 쓰셨던 VPN 메뉴에 가시면 이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이 프로비저닝이 됩니다.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프로비저닝이 끝나면 여기에 해당 구성 연결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다양한 VPN 장비들의 샘플 컨피그레이션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VPN 장비의 모델과 동일한 컨피그레이션을 다운로드 받아서 온프레미스에 적용하시면 이렇게 터널이 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여러분들 온프레미스가 BGP를 통해서 터널이 모두 다 IPsec 터널이 다 올라가 있고 BGP 업데이트도 가게 됩니다. 자, 온프레미스 라우트를 한번 볼까요? 온프레미스 라우트에서 보면 BGP 테이블을 보면 AWS 상에 있는 3개의 VPC 10.1대, 10.2대, 10.3대가 AWS VPN이 지원하는 기본적인 2개의 터널을 통해서 2개의 경로를 가져가게 모두 다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라우팅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온프레미스 네트워크인 21대, 100대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에서도 AWS VPC,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넘어서 VPC까지 모두 통신이 가능한 형태의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앞선 시나리오는 이제 콘솔리데이션 모두 다 더 이상 피어링하지 않고 온프레미스하고 VPC하고 모두 다 자유롭게 통신하게 하고 싶다 이고요. 두 번째는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라우팅을 격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라우터에서 VRF로 도메인을 라우팅 도메인을 쪼개는 것 같이 특정한 대상과 특정한 대상이 완전히 라우팅을 격리를 하고 싶은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역시 앞의 예제와 같은 구성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는 라우트 테이블을 2개를 만듭니다. 라우팅 분리의 목적으로 2개를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의 라우팅 테이블은 VPC들이 사용할 라우트 테이블이고요. 두 번째 라우트 테이블은 VPN이 사용할 라우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테이블 1번에는 VPC들이 모두 다 어태치가 되어 있고요. 라우트 테이블 2번에는 여기 있는 온프레미스 VPN이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자, 이렇게 되면 자, 역시 각각의 VPC의 경우에는 VPC 라우트 테이블에 나머지 모든 것들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가라고 하는 라우트 테이블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의 주된 목적은 이스트 웨스트 가는 통신이 불가능하고요. 노스 사우스 가는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래서 이 2개가 라우팅 도메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10점대 입장에서는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것들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왔지만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에서 이 라우팅 테이블에 어태치는 되어 있으나 나중에 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습니다. VPC A 입장에서는 B와 C를 모른다는 얘기죠. C 입장에서는 A와 B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라우트 테이블 2 입장에서는 이렇게 인입된 트래픽에 요 VPC들의 네트워크 대역 10.1, 2, 3 대역을 이쪽 라우트 테이블에 프로파게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는 VPC와는 ABC VPC와는 모두 통신이 되고 VPC끼리는 통신이 불가능한 케이스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자, VPC 안에 있는 EC2 인스턴스 입장에서 VPC 라우트 테이블에 이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가는 테이블이 있겠죠. 자, 그래서 VPC 라우팅 테이블 참조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넘어왔습니다. 라우트 테이블 1번에 어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엔트리를 찾아갈 거지만, 자, 지금 어소시에이션은 3개가 되어 있지만 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VPC A, B, C에 대한
IP 대역을 이 라우트 테이블에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대역을 프로파게이션 시켰냐면 VPN 대역, 즉 라우트 테이블 2에 있는 이 VPN 대역을 프로파게이션 시켰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라우트 테이블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10.21대와 10.100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트래픽의 플로우가 이렇게 오면 결국 이 EC2 입장에서는 온프라미스와는 통신이 되게 되고요. 자, 온프라미스로 왔을 때 이에 대한 리플라이 패킷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자, 온프라미스 입장에서는 라우트 테이블 2에 어소시에이션 어태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우트 테이블 2를 반영을 받고 라우트 테이블 2는 실제로 VPN이 어소시에이트 됐지만 VPN 자체를 프로파게이션 하지 않고 VPC, ABC를 여기다 프로파게이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답에 대해서는 요 라우트 테이블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렇게는 통신이 가능한 구성이 되고요. 실제로 VPC끼리 만약에 10.1인데 10.2대와 통신을 하게 10.3인데 10.2대와 통신을 하게 됐다. 이쪽으로 왔는데 10.2대의 테이블이 없죠. 결국 통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솔레이션의 케이스를 콘솔 스크린샷으로 보시면,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VPC 3개, VPN이 모두 어태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태치가 되어 있고요. 라우트 테이블을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VPC 라우트 테이블은 VPC를 모두 다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고요. 자, 그런데 프로파게이션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프로파게이션은 VPN만 시켰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에 대한 라우트 테이블의 결과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네트워크 대역만 학습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VPN 라우트 테이블입니다. 또 다른 라우트 테이블에 VPN을 어소시에이트 시켰고요. 하지만 프로파게이션을 VPN을 시킨 게 아니라 VPC만을 시키게 되었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결과로 라우트 테이블은 VPN 쪽으로 오는 건 10.123대, 즉 VPC의 대역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 통신이 가능하고 격리되는 형태가 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구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하고 유사한 케이스이고요. 그 중에 하나의 VPC를 아웃바운드 전용 VPC로 만들고 싶습니다. 자, 과거에는 특정한 하나의 VPC를 쉐어드 VPC로 만들고 거기에 프락시 서버를 두고 이 프락시가 외부로 가는 역할을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쉐어드 VPC가 뭐 인증이나 여러 가지 감사의 권한을 하도록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의 디자인이었고요.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의 VPC를 아웃바운드 전용 VPC로 두고 여기에 여러 가지 아웃바운드 관련된 서비스들을 두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VPC는 인터넷 게이트웨이 또는 나트 게이트웨이도 안 두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터넷 바운드 트래픽 또는 나트 트래픽은 VPC-A, 즉 아웃바운드 전용 VPC에 있는 이 나트 게이트웨이를 타고 나가게끔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케이스가 이런 거죠. 자, 이걸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라우트 테이블은 하나이고요. 모두가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프로파게이션 했고 모두 라우팅 테이블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오면 A, B, C 모두가 제한 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VPC-C 입장에서는 자, 이제 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도 없고 나트 게이트웨이도 없으니까 모든 트래픽은 트랜짓 게이트웨이로만 보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트래픽은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로 오게 될 거고요.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스태틱 엔트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0.0.0, 즉 나머지 모든 로컬 라우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데스티네이션에 대한 건 VPC-A로 보내겠다고 스태틱 라우팅 테이블을 추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트래픽은 이렇게 왔다가 여기를 참조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자, 그리고 VPC-A에 있는 로컬 라우팅 테이블에 빵빵빵에 대해서 나트 게이트 쪽으로 포워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서 나트 테이블을 보고 나트 게이트웨이를 타고 나가게 되죠. 즉 VPC-B와 VPC는 나트 게이트웨이나 인터넷 게이트웨이가 더 이상 불필요해집니다. 자, 리턴 트래픽도 고려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리턴 오는 트래픽을 위해서 역시 빵빵빵의 10점대, 즉 요 VPC 내의 로컬 라우트를 위해서 트랜짓 게이트웨이 쪽으로 다시 돌려주면 3점대를 이 라우트 테이블에 의해서 찾아서 가게 되는 구성이 됩니다. 자, 트랜짓 게이트웨이 굉장히 스케일리빌리티가 좋지만 여전히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AWS의 웹페이지에서 최신의 제한을 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어카운트당 만들 수 있는 트랜짓 게이트웨이 또는 VPC당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트랜짓 게이트웨이는 5개로 현재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리저널 컨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아마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아까 보셨던 어태치먼트, AG당 어태치먼트를 가져갑니다. 가용 영역당 리던던시나 밴드위스를 위해서 어태치먼트를 가져가는데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하나의 가용 영역을 붙이셨을 때 최대 버스트 대역폭은 50G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가용 영역을 붙였을 때 최대 버스트는 100G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가용 영역을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어태치하는 목적은 리던던시뿐만 아니라 밴드위스까지도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가용 영역을 어태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VPN 연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1.25기가의 밴드위스 리밋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만드실 때 보셨던 ECMP 지원을 활성화하시고 온프라미스에 여러 개의 VPN 장비를 놓고 ECMP가 지원이 되게 되면 밴드위스를 애그리게이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플로우 기반의 멀티패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VPC의 라우트 테이블은 스태틱 엔트리 100개입니다. 그렇게 많아 보이지만 또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스케일로 보면. 그런데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가지고 있는 라우트 테이블의 리밋은 10,000개입니다. 충분히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후에 트랜짓 게이트웨이가 리전 대 리전 간 연결이 가능하더라도 충분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어태치할 수 있는 VPC 또는 VPN 또는 향후 다이렉트 커넥트의 개수는 1000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전 내에 있는 1000개의 엔드포인트, VPC가 됐든 온프라미스가 됐든 VPN이 됐든 1000개 정도면 제발 그만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아직 국내에서는 뭐 이런 한도가 걱정된다. 아직 많은 고객들이 안 쓰시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도 생각이 되지만 충분한 한도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아키텍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VPC를 앞서 말씀드렸던 VPC 쉐어링을 통해서 리소스 액세스 매니저를 가지고 쉐어링을 통해서 하나의 VPC에 다중의 어카운트를 놓고 VPC를 조금 더 가볍게 또는 조금 더 정책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쉐어드 서비스를 두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짓 게이트웨이의 라우팅 테이블을 편집을 해서 모든 것들이 이 쉐어드 서비스를 통해서 먼저 필터링 되도록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라우팅 테이블 때문에 인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IDS, IPS 또는 NG 파이어월까지도 그쪽으로 먼저 라우팅을 보내서 거기서 처리되도록 하는 형태의 구성이 가능해지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에 많은 런칭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F5, 시스코, 팔로알토 등등이 그들의 제품을 이 트랜짓 게이트웨이와 인테그레이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계속 호환되는 제품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온프라미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렉트 커넥트 그리고 VPN 통해서 역시 연결이 될 거고 이것들을 하나로 모두 다 트랜짓 게이트웨이만 붙이시면 모두 다 통신이 가능한 그런 구성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왼쪽 편에 보시는 것들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바운드 전용 VPC를 만들고 저기에 NAT 게이트웨이 또는 URL 필터링과 같은 우리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트래픽에 대해서 컨트롤이 필요할 때 저 VPC를 분리해서 저쪽으로 트래픽을 보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엣지 서비스,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하나의 VPC를 또 분리해서 거기에 모든 엣지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를 두면 우리가 좀 더 로직화된, 좀 더 잘 정돈된 형태의 아키텍처를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었고요. 트랜짓 게이트웨이 그리고 리인벤트에서 발표됐던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3개의 세션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이브 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저 세션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세션에 대한 피드백, 또 다른 세션에 대한 요청 많은 피드백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